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선희님의 인연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이 노래는 멜로디도 참 좋지만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애틋해서 노래를 다 들으면 명작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특히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이라는 가사는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이 가사처럼 고달팠던 저의 과거에 선물 같은 분이 계셔서 그분을 떠올리며 사연을 처음으로 보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중견기업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4살에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진급도 빨랐고 제가 갓 30살이 되었을 때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이렇게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느라 연애와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이 되고 나서 얼마 후 회사의 신입 남자 직원 김인철이라는 분이 새로 들어왔어요. 인철 씨는 성격이 꽤 밝았고 주위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눈치도 빨라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해내는 사람이었죠. 저는 인철 씨에게 일을 알려주며 친해지게 되었고 점점 회사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들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외동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데다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덕에 출퇴근도 같이 하고 가끔 술 생각이 나면 부담 없이 단지 내 편의점에서 맥주도 한 잔씩 했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집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인철 씨는 주말 오전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교회 신자이지만 크게 강요를 하시지는 않는다고 했고 인철 씨는 어린 친구들과 놀기 위해 교회에 다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매주 교회에 가긴 하지만 딱히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와 인철 씨는 주말 오전이 아니면 밖에서 종종 따로 만났고 이러한 시간이 쌓여서 자연스레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먼저 제가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유머러스 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으셨어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교회에 다니시는데 사주를 보시려는 것처럼 물어보시니 왜 물어보시냐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으셔서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제게 싫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원래 조금 낯을 가리시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예비 남편이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제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더 늦기 전에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예비 남편을 두 팔 벌려 반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비 시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할머니는 우리 아파트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어요. 처음으로 예비 시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솔직히 정말 많이 긴장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던 상태였어요.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아들은 귀하지만 며느리는 천하게 대하는 시댁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예비 시할머니가 계신다고 하니 앞으로 정말 힘들겠다며 제 걱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할머니 역시 그러신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걱정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할머니 댁에 갔어요.
원래 그날 예비 시부모님도 같이 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그날 일이 생겨서 같이 못 가시고 저와 예비 남편만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어서 오라고 반겨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친구들에게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시댁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예비 시할머니께서 반겨주시는 것이 제가 정말 반가워서 반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일할 사람이 와서 반겨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비 시할머니의 호의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할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예쁘다고 칭찬을 하시며 거실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에 가서 찹쌀떡과 인절미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비 시할머니는 손자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시며 찹쌀떡을 건네주셨습니다. 원래 저는 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온다고 만드셨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 떡은 꿀을 발라놨는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던 예비 시할머니는 제게 앉아서 먹고 있으라고 하시더니 부엌에 가셨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려야 하나 싶어서 부엌에 따라가니 절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앉아 떡을 마저 먹고 있는데 예비 시할머니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부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식탁에 각종 나물 반찬들과 잡채가 한가득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나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손맛이 없으셔서 나물을 무쳐도 하나도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나물 반찬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한 그릇을 싹싹 비우니 예비 시할머니는 잘 먹어서 너무 예쁘다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더니 예비 시할머니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니 제가 치우겠다고 하니 나는 내 며느리한테도 설거지 안 시켰다고 하며 저를 부엌에서 밀어내셨습니다. 예비 시할머니의 힘이 어찌나 세시던지 저는 그대로 밀려서 거실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에서 예비 시할머니께서 직접 타주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또 혼자 부엌에 들어가시더니 이번에는 나물이며 떡을 한가득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먹고만 온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그냥 한 번씩 내 생각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시할머니까지 계신다길래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예비 시할머니는 인자하시고 저를 어린 손녀 보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뭔가 어릴 때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가 다시 오신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집에 인사드린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물과 예단은 다 생략하고 신혼집은 당시 저와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제가 결혼 후 지금 사는 집을 월세로 내놓고 차로 5분 거리인 신도시로 이사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남에게 월세를 주느니 딸의 신혼집으로 주는 게 낫겠다며 사시던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리고 그곳을 우리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저의 이런 상황을 듣고는 자고로 친정은 가깝고 시댁은 멀어야 좋고 게다가 시할머니까지 계신다고 하니 결혼 생활이 쉽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딱히 저를 완전히 반기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이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기에 괜찮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예비 시할머니는 한 번 뵙기는 했지만 정말 좋아 보이셨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성황리에 마쳤어요. 그리고 결혼 후 시댁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는 아직 회사에서 퇴근하시기 전이셨고 시할머니는 시댁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라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너는 이제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얼른 아들부터 낳아야 한다. 아들을 낳아서 양반집 김씨의 대를 이어야지. 안 그러니? 자녀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당장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어요. 자녀는 저와 남편이 회사 일이랑 잘 생각해서 천천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빨리 아들을 가져야지. 안 되겠다. 빨리 아들이 생기도록 기도라도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제게 아들을 빨리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앉아서 아들을 얼른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고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 저도 얼결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아들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는 결혼 후 정식으로 시댁에 처음 왔으니 이제 밥을 먹게 음식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결혼 전에 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친정은 다들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집에서 밥을 먹지 못했고 주말에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었어요. 어쩌다가 엄마가 찌개 같은 것이라도 끓여서 밥을 먹게 되더라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로 조리가 되는 즉석밥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 번도 쌀을 밥솥에 넣어 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리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는데 갑자기 요리하라니 너무 황당했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풍습이 며느리들이 처음 시댁에 오면 음식을 직접 해서 어른들에게 요리 실력을 검사받는단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요리 실력을 알아야 살림을 어떻게 가르칠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너도 빨리 주방으로 들어가서 얼른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랑 좀 끓여봐. 뭐든 해오란 말이다.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에 남편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은 주방에 가만히 서서 뭘 어찌해야 하나 당황스러워하는데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시할머니는 제가 저번에 좋아했던 밑반찬을 가득 들고 오셔서는 당분간 회사 일하고 집 정리하느라 밥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 테니 이 반찬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내 손자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거든 가만히 안 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손자 며느리가 생겼으니 외식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처음 왔는데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봐야 한다며 안 된다고 하고 시할머니는 너는 처음 시댁 왔을 때 음식 하기는 했냐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얼른 외출 준비나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시할머니의 말씀에 우리는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덕에 좋은 음식을 다 먹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우리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도 아니니 앞으로 가족으로서 재밌게 잘 지내자. 힘든 일 있거나 인철이가 괴롭히면 꼭 나한테 말해. 내가 인철이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내주마. 인철이 너 혜정이 괴롭히면 이 할미가 가만히 안 둔다. 원래 처음에는 며느리가 직접 차려준 밥을 얻어먹어야 한다는데 혜정이 넌 할머니 계셔서 참 좋겠다. 너는 처음에 밥상 차렸니? 밥도 제대로 못 앉힌 주제에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어디서 지금 시애미질 하려고 드냔 말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시애미질 됐니?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죠. 도리?
너는 기본도리는 다 했고 어디 한번 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읊어주랴? 내가 너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지? 시할머니가 언성을 높이시며 하시는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댁에 처음 오자마자 아들 낳으라고 하고 밥상 차리라고 다그치던 시어머니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렇게 외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집에서 가만히 있던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까는 너무 서운했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저를 두둔하면 앞으로 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는 화가 많이 났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니 또 마음이 사르르 풀려서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첫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처럼 아침부터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가야 한다며 나갔어요. 저는 남편 없는 신혼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기도까지 해서 혹시라도 교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에게 교회 다니자는 말은 일절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교회에 다니시니 제사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교회에 다니자는 말도 하지 않으시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시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벌써 오후 1시였어요. 원래는 예배가 끝나고도 남을 시각이었는데 아직도 남편이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니 결혼했다고 축하 인사 받느라 오후 늦게나마 집에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점심을 먹고 심심해서 친정에 놀러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첫 주말인데 왜 혼자 있느냐고 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교회에 갔다가 늦게 온다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제사나 교회를 강요하던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낸 후 오후 5시쯤에 다시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제 막 와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집에 있지 않고 혼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시길래 할 일이 없어서 친정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친정행이야? 제정신이야? 네?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 가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제가 친정에 간 일이 제정신이냐는 욕을 들을 만큼 잘못한 일인 거예요? 당연하지.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해. 그게 며느리다. 인철 씨는 결혼해도 자기 엄마랑 교회 다니면서 저는 왜 엄마를 보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주말마다 혼자 집에 있어야 해요? 왜요? 남자랑 여자랑 같니?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야. 그리고 네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인철 씨가 뭐니 인철 씨가. 감히 너 입에서 남편 이름을 올려? 안 되겠다. 아무래도 며느리 교육 좀 해야겠어. 내일부터 매일 아침 너희 집에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시어머니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하며 화를 버럭 내시고는 시댁으로 가시고 저와 남편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며느리는 친정에도 못 가게 하냐고 투덜댔어요. 남편은 그래도 우리 집은 제사도 없고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도 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나은 것 아니냐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몰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보며 이 결혼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미 결혼식도 다 올리고 했지만 혼인신고는 좀 더 지나서 신뢰가 확실히 쌓였을 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래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성격이었으나 그날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이 쉽게 들지 않았고 새벽 2시 정도에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아직 밖이 깜깜한 새벽, 갑자기 누가 우리 집 벨을 눌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5시였어요. 남편은 원래 잠기가 매우 어두워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자려는데 또 벨을 누르더라고요. 혼자 나가서 누군지 확인하려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남편을 흔들었지만 남편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지금 문 앞이라고 하시며 얼른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현관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새색시가 아직도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고 하며 얼른 잠 깨고 밥 차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새벽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느냐고 했습니다. 내가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니? 너 며느리 교육한다고. 대단한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됐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깥일하는 김씨 가문을 위해 아침상을 대령해야 해. 그야 여자들은 집안일만 하던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일하는 시대잖아요. 저도 같이 일하고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인철 씨보다 더 많이 돈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왜 남편 아침상까지 차려야 하죠? 그래봤자 넌 여자일 뿐이야. 잔말 말고 얼른 쌀이나 씻고 밥 차릴 준비나 해.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이 큰 방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얼른 들어가서 잠을 마저 자라고 하고 큰방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를 주방으로 밀어넣고 쌀을 먼저 씻으라고 하셨어요. 얼결에 쌀을 씻기는 했는데 솔직히 결혼 전에 쌀을 씻을 일이 없던 제가 능숙하게 쌀을 씻을 수가 있겠어요? 쌀을 씻다가 다 흘려버리니 시어머니는 제 등을 때리며 쌀도 제대로 못 씻는 년이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6시까지 아침상을 차렸어요. 6시가 되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깨우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하호호 난리가 났고 그 소리를 듣자니 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 오늘은 회사에 가야 하니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 난관을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날은 새벽부터 날벼락을 맞아서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출근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피곤했어요.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남편과 같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 집 앞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기다리고 있었냐고 하며 제 앞에서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시어머니한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옆에서 노려봤습니다. 갑자기 날 왜 째려봐? 내가 뭐? 우리 아들이 집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그러니? 집에서도 이러니 회사에서는 얼마나 우리 아들을 잡을꼬. 하여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 잡지 마.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 얼굴도 감히 못 봤다. 어디서 감히 남편 얼굴을 째려보고 있어? 그건 그렇고 잠깐 여기 앉아봐라. 이 종이 한번 읽어봐. 시어머니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다름이 아닌 아들 갖는 비법이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황당했어요. 남자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고 여자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고 남자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상관없지만 여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이후에 잠자리를 가지면 아들을 가질 확률이 높고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가 피곤하면 안 되니 집에서 남자는 집에서 절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제부터 이거를 무조건 지켜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피곤하면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 남편에게는 얼른 씻고 쉬라고 하고 저에게는 아침 먹은 설거지 얼른 치우고 집 정리하라고 하시고는 가셨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주방에 가보니
아침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먹은 음식 잔재가 그대로 있었고 그 광경을 본 저는 남편에게 네가 먹은 것이니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까 엄마 말 듣지 못했냐며 아들 낳으려면 자기는 쉬어야 하니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하며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그 많은 설거지를 하고 짜증나는 마음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한창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새벽에 또 전화가 왔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였고 전화 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찍힌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전화가 오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새벽 3시야. 얼른 인철이 깨워서 잠자리 가져라. 지금 해야지 아들이 생긴단 말이다. 알겠니? 이따 집에 가서 확인할 거야. 시어머니는 새벽 3시부터 전화해서 아들을 가져야 한다고 남편을 깨워서 잠자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들을 갖는 것이 저 혼자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거는 아들을 갖는데 필요한 염색체를 가진 자기 아들에게 말해야지 저한테 시키는 것은 또 무슨 경우랍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그냥 전화를 끊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집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시간이 새벽 5시였고 깊은 잠을 자던 저와 남편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저를 거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잠자리를 안 가졌어? 얼른 아들을 낳아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아들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왜 이리 아들을 가지라 말아요? 인연이 결혼했으면 아들을 얼른 가질 생각을 해야지. 네가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해준 것도 없는데 아들이라도 낳아야 할 거 아니냐? 제가 왜 한 것이 없어요? 이 집 우리 집에서 해주신 거 잊으셨어요? 고작 이딴 허름한 집 따위 하나 해줬다고 유세냐?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네가 솔직히 얼굴이 이쁘기라냐 집이 재벌집이기라냐. 다른 며느리들처럼 사근사근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맘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나 다 참고 아들 낳을 사주라고 해서 결혼시켰다. 그럼 빨리 네가 아들을 낳아야 할 것 아니냐? 네? 아들 낳을 사주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데 사주 같은 거 믿어도 돼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말이 잘못 나왔다며 아들 잘 낳게 생겨서 결혼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빨리 인철이 깨워서 밥 먹이고 회사 가라고 하며 후다닥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새벽 3시부터 전화해서 아들 낳으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맘 같아서는 당장 갈라서고 싶었지만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자존심 센 제 성격상 결혼한 지 1달도 안 돼서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회사에 돌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일단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있기로 했어요. 다행히 그 뒤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새벽에 오지 않았고 새벽 3시에 전화하기는 했지만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가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 매일 아들을 빨리 낳아야 한다고 하며 매일 연락을 하셨고 어쩌다 회식 때 제가 고기를 먹고 있다고 하면 크게 혼을 내셨어요. 회사에 있을 때도 커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채비를 하셨답니다. 또한 남편은 피곤하면 안 되니 집에서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며 집에서 설거지도 못 시키게 남편이 매일 퇴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감시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분명히 따로 살지만 같이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빨리 임신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노력을 했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제게만 닥달하고 매일 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시댁 어르신 대부분이 손주 소식을 바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손주, 그것도 아들만을 바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강요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잠도 잘 못 자고 뭔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은 먼저 퇴근하고 저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야근하고 밤 9시경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저는 바로 들어가려다가 둘이서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몰래 엿들었습니다. TV 소리 때문에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대충 내용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혼한다는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나 보다 싶어 별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저를 보더니 크게 당황해했습니다. 제가 왜 그리 놀라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 없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며 부엌으로 가버리시고 남편도 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데 뭔가 둘의 모습이 수상쩍더라고요. 순간 뭔가 아들을 낳으면 이혼한다는 말이 단순히 드라마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카페에서 두 줄이 선명하게 뜬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크게 좋아하며 이제 이 아기가 아들이기만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혼자 나갔어요. 원래는 저녁까지 먹고 올 생각이었으나 친구의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난다고 해서 생각보다 일찍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긴 했지만 벌써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혼자 집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웬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셋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가서 아는 척을 하려다가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드려서인지 아기가 벌써 생겼다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신다니까. 그러게,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더니 결국 이루어졌잖아. 이제는 혜정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빼앗아서 아연이와 결혼만 하면 되겠어. 그치?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제가 비록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대로 낳은 그 아들을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의 말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가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지려다가 혹시 몰라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갔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저를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다들 깜짝 놀라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금 전에 한 대화를 다 들었다고 말하며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말해야겠구나. 일단 여기 앉은 이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의 외동 따님이시란다. 원래 우리 인철이는 이 따님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 그러면 우리 인철이는 교회를 물려받고 회사를 관두더라도 목사로 계속 일할 수 있잖아? 그럼 둘이서 결혼하면 되지. 왜 저랑 결혼시킨 거예요? 목사님 따님이 젊었을 때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자궁을 적출했다지 뭐니.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를 어쩌나 하고 주님께 주님의 일꾼이 될 손자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드렸지.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인철이가 너랑 아파트 편의점에서 맥주를 먹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일단 저 둘이 결혼을 시켜 아들을 낳은 후
둘이 이혼을 하고 그 뒤에 목사님 따님과 결혼을 시키라고 말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손자도 생기고 우리 인철이는 목사가 되고 말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와 인철이 둘의 사주를 봤더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주라더라. 그래서 바로 둘이 결혼시킨 거야. 네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지만 말이야. 상간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작게 아멘이라고 말하며 아주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전현의 부모도 알아요?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도 이 상황 다 알고 있냐고요? 당연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인데 목사님이 모르시겠니? 당연히 다 알고 지금 네가 아들을 낳아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을 낳고 꺼져주기만 하면 돼. 그럼 목사님이랑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주마. 근데 어쩌죠? 저 임신한 거 가짜인데. 저 임신 안 했어요. 당연히 제 뱃속에 아기도 없고요. 그때 그 2줄 테스트기는 중고거래 하는 카페에서 산 거예요. 하도 임신하라고 닥달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사실 임신이 아니라는 말에 화를 버럭 내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머리채를 잡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머리채를 잡으니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어요. 당연히 남편과 이혼을 할 것이지만 이대로 이혼하기에는 뭔가 억울했습니다. 이들을 완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카페에서 사람들이 다들 보고 있어서 카페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제가 녹음한 파일을 보냈어요.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들은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는 한달음에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게 다 사실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카페에서 있던 일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고 시할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세게 갈기셨습니다. 이 썩으려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불륜을 저지르라고 가르치디에 정신 나간 년. 하긴 니녀는 젊을 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래가지고 정신 나간 짓만 골라서 했지. 그래도 술집에서 자란 니년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이제 교회에 빠져서 그딴 짓이나 하고 앉았냐? 썩 꺼져. 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혼해 둘이. 네, 저도 더는 참지 못하겠네요. 그동안 정이 있어서 같이 붙어 살았는데 이런 정신 나간 짓이나 하고 정말 같이 못 살겠어요. 저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이 사람 같이 데리고 못 삽니다. 당장 나가. 이제 당신과 나 끝이야. 아버지, 진짜 엄마랑 이혼할 거예요?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할머니, 아버지 좀 말려봐요.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너 어릴 때는 피덩이인 네가 우리 아들의 진짜 자식인 줄 알고 거뒀고 커서는 그래도 너를 키운 정이 있어서 같이 키웠어. 네가 우리 집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손주라 생각하고 키웠다. 그런데 역시 피는 못 속이지. 피는 못 속여. 지 어미 닮아서 싹수가 노란 짓만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 더는 너 내 자식으로도 못 두겠다. 너도 네 어미랑 같이 나가. 나가서 너네 잘난 하나님한테 기도나 하며 살란 말이다.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려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놀라지 말고 들으라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젊을 때 다른 분과 결혼을 하셨었고 그분이 몸이 약하셔서 아기는 없었다고 해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는 외모도 잘생기셨고 말도 잘했고 땅도 꽤 있었고 재산도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 회사 생활을 하며 자주 가던 술집이 있어요. 그 술집은 지금 시어머니의 친정엄마가 운영하던 술집이었는데 외모도 잘생기고 돈도 꽤 있는 젊은 시아버지를 평소에 눈여겨보던 시어머니의 친정엄마가 시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든 후 자신의 딸을 술집 뒷방에 시아버지와 같이 넣어버린 거죠.
그날 술김에 사고를 친 거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며 찾아왔고, 시아버지와 원래 결혼하셨던 분은 충격에 쓰러지셨고, 그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 시할머니를 찾아가서 시아버지의 아이니 이 집의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들이기도 하고 이 아들이 시아버지의 핏줄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어요. 이 아들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 대한 정은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은 핏줄이라는 생각에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6살쯤에 병원에서 우연히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둘 다 A형이라서 당연히 남편은 A형이거나 O형이 나와야 하는데 B형이 나왔어요. 뭔가 이상한 시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하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집안이 뒤집히고 이혼하려 했으나 고작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고 그동안 기른 정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거짓말로 결혼했지만 그래도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한번 시킨 적 없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부터 술집 하시던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살았겠냐면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딸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에게 여자로서의 정을 느끼지 못해 사근사근하게 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집안일 다 도와줘가며 살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으면서 저에게는 온갖 시집살이를 다 시키려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엄마를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더 부채질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안 후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했어요. 두 분은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굳이 말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안 했다며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가셨고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모든 짐을 다 챙겨서 심부름 센터를 통해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파일을 지역 맘카페와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도 올렸어요. 마침 교회에서 활동하던 사진이 교회 사이트에 있길래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지인이면 알아볼 수 있을 법하게 올렸어요. 폭풍 같은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자리에 심부름센터에서 보낸 남편의 짐들을 보고 이게 다 뭐냐고 물었어요. 뭐긴 뭐야, 너 짐이지. 이제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먼저 엿먹인 게 누군데 그래. 애초에 나한테 마음도 없었으면서 너 아들 낳아줄 여자 필요해서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목사 딸년 만나고 다니는 게 곤란하게 한 거 아니면 뭐니? 너야말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말에 회사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남편은 쪽팔린 지 회사를 나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결혼한 여직원들이 제가 맘카페에 올린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밑에 댓글을 보니 시어머니가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서인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나와 있었고 교회 목사 딸인 상간녀의 얼굴과 신상까지 다 나왔어요. 소문은 그 뒤로 일파만파 퍼졌고 교회는 결국 교인 수가 줄고 목사는 욕먹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부에게 이혼당하고 남편은 제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갔어요. 당장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와 남편은 교회로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도 교회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쫓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둘은 여간빵을 전전하며 거지꼴로 산다고 해요. 이렇게 된 후 전 시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 시할머니는 이렇게 연이 끊겼지만 진짜 손녀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전 시할머니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하며 저도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종종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시할머니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전 시할머니가 밤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더니 그곳에는 전 시아버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일이 그렇게 된 후 자신이 모질지 못해 열심히 사는 젊은 사람의 인생을 자신이 망친 것 같다며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결국 일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전 시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어요. 비록 이 생에서의 만남은 너무 짧았지만 저에게는 마음이 너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의 첫 번째 결혼이 고달프고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선물 같은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는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1년도 살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필요 없이 위자료 받고 아주 쉽게 헤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좋은 남자 생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저의 인생을 살아가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4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저에게 벌어진 믿기 힘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현명한 조언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온 인연이 저에게 아주 뜻밖의 해프닝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저의 마음에도 구원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합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인생 이야기.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선상에 있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본인만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하진 않았지만 가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집과 가까운 시장에서 작지도 크지도 않게 채소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가게를 열 정도면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하지 않았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채소를 팔아봐야 가게 월세 내고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부모님께서 쓸 수 있는 돈이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욕심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기에 화목한 가정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며 벌어들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빠듯하게 한 달을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이었지만 없는 사람들을 늘 챙기고 도우며 사셨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팔다 남은 감자, 고구마부터 시작을 해서 시들시들해지는 상품들, 그러니까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시며 살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다세대 주택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단칸방 식구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집도 아주 작은 16평짜리 방 2개 딸린 집이었지만 옆집에 사는 식구들이 밥이라도 굶을까봐 매번 감자와 고구마를 삶아서 주셨습니다.
솔직히 어린 나이에는 우리 집도 힘든데 왜 그렇게 남을 도우며 사시려고 할까? 그 돈을 모았다면 더 큰 집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다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라며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깝게 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옆집에 사는 가족들은 옆집 오빠와 옆집 오빠 부모님으로 구성되어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옆집 오빠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오빠였는데 제가 초등학생일 때 이미 대학생이던 오빠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틈틈이 일을 하며 정말 열심히 살던 오빠는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해서 항상 배고파했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안쓰러웠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번 옥수수며 감자며 아침이고 저녁이고 오빠를 마주칠 때마다 손에 들려주시면서 배고프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옆집 오빠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면서 거절을 했었지만 나중에 들어서는 꼬박꼬박 받아주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 은혜에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인사를 했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자격지심도 전혀 없었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아이라며 부모님은 옆집 오빠를 매번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옆집 오빠에게 질투를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번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오빠를 칭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군대에 가게 되었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 오빠를 대면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대학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그냥 오빠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는 정도만 들어서 모르고 있었죠. 알고 보니 오빠는 엄청나게 유명한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던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몰랐지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고등학생이 된 제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즈음 제가 수능 공부를 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제가 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공부에 엄청난 취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성적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학원을 보내주겠다는 부모님의 말에 저는 무한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학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부모님의 돈벌이가 넉넉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학원을 다닌다고 제 성적이 수직 상승할 것 같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공부에 충실하며 수능을 보겠다고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공부도 재미가 없고 흥미도 떨어지고 하니 손을 놓아버리게 됐고 대학은커녕 공장이라도 취직을 해서 하루빨리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저는 진로 상담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근데 우연히 제 고민을 알게 된 옆집 오빠가 대학원 생활을 하며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개인 과외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얻어먹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라도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과외비는 필요 없다고 했고 지금처럼 배가 고플 때 옥수수도 쪄주시고 고구마도 구워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오빠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저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다고 하니 좋다고 하시며 과외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공부하기가 싫어서 부모님의 그런 결정이 못내 아쉽긴 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가짐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옆집 오빠에게 수학, 영어, 국어 과외를 받기 시작했는데 오빠가 정말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는지 쑥쑥 문제를 짚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주더라고요. 몰랐던 학습의 세계가 열리고 흥미가 막 붙기 시작했지만 제가 그동안 쌓아온 기초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성적이 티가 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빠는 많이 풀어보고 틀려봐야 실력이 느는 것이라며 저에게 숙제를 매번 내주었고 저는 학교에서 틈틈이 숙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반에서 공부를 꽤 잘하던 은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보고 막 비웃더라고요. 와, 네가 공부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다, 야. 너 대학 가려고? 진심이야? 네 성적에? 너 공부 못하잖아. 괜히 돈 버리는 거 아니야? 저는 매번 제자리에 와서 이상하게 시비를 거는 은지를 싫어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쉬는 시간에 문제집을 풀고 있으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숨죽여 다가와서는 제가 공부하는 걸 비웃고 갔습니다. 은지는 우리 반 반장이기도 했는데 유독 저에게만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풀고 있는 문제집을 가져가 훑어보면서 이거 다 중학생 때 배운 거 아니냐고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돼서 중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을 풀고 있다며 반 아이들 모두에게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곤 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티가 나게 저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버럭 성질을 부렸는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만해서 괴롭히는 것 같다고 은지랑 어울려 지내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수능을 치를 때가 다가오자 이상한 긴장감으로 배가 자주 아프기도 했고 식은땀이 뻘뻘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년 가까이 옆집 오빠랑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 성적도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능날 탈만 나지 않으면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물론 특출나게 오른 건 아니라서 그래봐야 간당간당한 수준이긴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서울은 힘들 것 같았고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능날이 되었고 저는 무탈하게 수능을 치렀고 학교에 옹기종기 모여서 가채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서글퍼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공부를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도 했고요. 명문대에 다니는 옆집 오빠가 열심히 알려줬는데 성적이 높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은지는 제 옆에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전체 1등급이 나왔다면서 자기는 서울 명문대에 합격할 것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수능이 끝났으니 이제 자유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나게 노느라 바빴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잘 놀고 있는데 부른다며 투덜대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공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까만 옷을 던져주셨습니다. 빨리 갈아입으라고 처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느낌이 쎄해서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를 끌고 장례식장으로 가길래 저는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했는데 장례식장에 옆집 오빠 혼자서 자리를 지키며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정사진을 보니 옆집 오빠의 부모님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두 분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3일 내내 채소 가게도 닫으시고 장례식장을 지키셨고 저도 장지까지 따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옆집 오빠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면서도 저희 가족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빠짐없이 옆집 오빠를 챙기고 상심이 클까 챙겼었는데 장례를 치른 지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옆집 오빠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고 오빠는 살던 집과 살림살이 모두 처분하고 미련 없이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연락이 닿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옆집 오빠와의 인연은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사셨습니다. 대충 성적에 맞춰서 대학과 학부를 골랐던 터라 대학 생활의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통학을 할 수 없어서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취집에 자주 놀러오는 동아리 친구 한 명이 도예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과방에 한번 놀러오라고 해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과방을 찾아갔습니다. 도예과 친구들이 물레를 가지고 흙으로 도자기를 빚으며 과제에 제출할 작품들을 만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재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친구가 곧 시험과 재제출을 해야 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물레를 밟으며 저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에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물레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나도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냐고 너무 재미있어 보인다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이게 강약 조절이 엄청나게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분명 모양이 휘고 이상해져서 마음처럼 안 될 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밟았던 느낌을 최대한 살려보면서 손으로 이리저리 모양을 매만지는데 그럴듯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재미있다 하는데 친구가 저를 멍청한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봐. 너 이쪽에 소질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원래 잡기에 능하긴 하는데 손재주도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어떤 거 같아? 그때 당시 천재라는 타이틀에 전 국민이 목매달던 시절이라 그런지 저와 친구는 패기 있게 도예과 교수님을 만나러 갔고 친구는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살의 패기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물레 한번 돌린 것으로 교수님을 찾아가서 소질이 있네만의 이야기를 했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패기를 교수님께서 예쁘게 봐주신 덕분에 저는 교수님 앞에서 물레를 밟으며 도예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간 실습하는 곳에서 도둑 강의를 들으며 손맛을 익혔더니 교수님께서 진짜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전과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셨습니다. 그냥저냥 인문과에서 갑자기 도예과로 전과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라 그런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도예과로 전과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어이없어 하셨지만 제가 재밌다고 하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고는 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충동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4년을 도예과에 다니면서 실력이 쑥쑥 늘기 시작했고 원래 도예과 특성상 취업이 힘든 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냈습니다. 그 추천서 한 장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도예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도자기를 빚는 일을 주력으로 하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오기도 하는 커다란 화로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회사가 이천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채소 가게를 접으시고 아예 이천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을 자체도 작고 조용했고 적당한 생필품을 동네 슈퍼에서 파는 그런 동네였는데 온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빠듯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우신 건지 우리 부모님이 나눠 살던 복이었는지 그 마을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생기고 대기업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농사나 지을까 하고 서울에 있던 모든 걸 정리한 돈으로 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정말 20배 가까이 땅값이 오르는 덕분에 저희는 바로 그 땅과 집을 팔고는 회사와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시내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 어안이 벙벙했지만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 세 가족이 평생 아끼며 살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을 도우며 살아서 얻게 된 복이라고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도예 회사에 다니면서 남들보다 더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일을 했는데 사실 도예가로서의 삶이 참 힘듭니다. 월급도 적은 편이고요. 제가 이천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잘하는 건 흙을 빚는 일뿐이라
대기업 같은 데에 입사를 해서 화장품 케이스를 만들고 하는 일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통 도예 일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기업이 줄줄이 이천에 공장을 지으면서 저희 도예 회사 옆에도 대기업 반도체 회사가 들어오게 됐는데 사원증을 걸고 있는 회사원들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저는 매일 흙을 묻히고 다녔는데 그분들은 대기업 로고가 떡하니 박힌 작업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녔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오더니 아주 수줍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제 번호를 물어본 남자가 그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의심부터 했습니다. 저 도 안 믿어요. 사이비도 안 믿고요. 대출도 안 할 거고 장기도 안 팔 건데요. 근데 제 말이 엄청나게 웃겼는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저를 보다가 빵 터져서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앞에서 그렇게 웃어대니까 제가 너무 오버를 했나 싶어서 얼굴이 달아올라 커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 카페에 와서 그쪽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스타일이셔서 그래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혹시 여기 S기업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아쉽게도 저는 반대편에 있는 도자기 회사에서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와, 정말 멋있는데요. 도예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요즘 잘 없는 직업 아닌가? 저도 나중에 도자기 한번 만들러 가봐도 되나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분은 저에게 계속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졸랐고 저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번호를 준 게 허락으로 생각한 건지 그 뒤로 자주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딱 잘라 거절을 했겠지만 그건 또 아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위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생각보다 배려도 넘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뭘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 무척이나 순조로웠고 2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0이 되어서 결혼을 하자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보다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에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겸연쩍게 시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라도 인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도 다행히 저를 예쁘게 봐주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좋게 봐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재산을 공개하고 예단 예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빈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살아온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대화가 무척이나 잘 통했고 집안 가훈이나 분위기도 비슷해서 걸림돌이 될 게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탄탄대로를 살아오신 분이라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가방끈이 짧은 저희 가족을 대단한 사람인 양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훈훈한 분위기에서 상견례 자리가 끝나게 되어 가슴 졸일 일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에 제가 부족해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훈훈한 자리 끝에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했던 신우도 결혼식 당일에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신우와 저 둘 다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우라고 인사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계속 시비를 걸던 우리 반 반장, 은지더라고요.
그날 화사하게 웃기만 해야 할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은지도 저도 둘 다 똥 씹은 얼굴로 인사를 하게 되었죠. 은지 때문에 결혼을 파투내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 저희는 그날 결혼식을 어영부영 잘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길에 올랐고 여행을 마친 뒤 귀국을 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우가 떡하니 시댁에 있더라고요. 시댁 분위기는 이상하게 살얼음판이었고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싶었는데 신우가 폭탄을 제대로 터뜨렸더라고요. 나 이혼하고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게 됐어. 우리 아들도 당연히 한국에서 내가 키우기로 했고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려고. 글쎄 우리 남편이 노란머리 여자랑 바람을 피웠지 뭐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 남자랑 못 살겠더라고. 한국에서 명문대도 졸업했고 미국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인데 여기에 내가 일할 자리 하나 없겠어? 나도 고향이 그리웠었는데 잘 됐지 뭐. 시부모님은 갑작스런 신우의 말에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고 신우는 아무렇지 않게 시댁에 자기 짐을 풀고는 뻔뻔하게 눌러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 났으면 제가 신우 이야기를 할 일도 없었겠죠. 이혼하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저런 식으로 남편의 바가지를 긁어댔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도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아 네가 우리 반 밑바닥 성적을 깔아준 덕분에 내신에서 이득 본 친구가 좀 있지 않았니? 너 대학도 지방대 나왔지? 시댁에 가기만 하면 살살 긁어대는 통에 이걸 들이박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매번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신우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학을 어디 나왔고 성적이 어떻든 간에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은지는 결과가 최고라는 마인드로 사니까 우리나라에 발전이 없는 거라면서 과정도 중요한 거라고 자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내가 적성에 맞는 걸 찾지 못해서 고생하긴 했지. 다행히 대학에 가서 나에게 맞는 일을 찾게 됐어. 지금은 도예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도 재미있고 먹고 살 만큼은 벌면서 살아. 얘 너무 웃긴다. 학교 다닐 때 돌머리라고 구박 엄청 받더니 흙을 다루면서 일을 하네? 천생연분이다 야. 돌머리?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디 신우한테 너너거리면서 이야기를 해? 또박또박 말대꾸 하지 마. 따지고 보면 내가 올케 언니지. 너희 오빠랑 결혼한 거 몰라서 그래? 너나 선 지키면서 굴어.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 입을 삐죽 내밀고는 무시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시댁에서 뭐 요리를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하면 돌머리라서 그런 거라고, 지방대 출신이라서 잘하는 게 없다고 저를 깎아내리고 비웃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TV 프로그램에 나온 영어 단어를 읽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 발음이 아니라면서 미국도 못 가봤냐고 꼽을 주기도 했고요. 신문 보다가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그 뜻을 몰라서 검색을 하고 있으니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아니냐고, 아는 게 뭐냐고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신우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니까 저도 시댁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는 5살밖에 안 된 시조카의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그즈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양가의 어마어마한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일찌감치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정해야 된다면서 자기를 보고 배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친구를 따라 과방에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과연 도예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런 제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는 시조카에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큰엄마처럼 대학도 후진곳을 나와야 하고
평생 몸을 쓰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신우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는데 제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원형 탈모처럼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졌을 겁니다. 신우는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저를 무시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5살밖에 되지 않은 시조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외를 시켜야 한다면서 선생을 알아보고 추가 공부를 시킨다고 학원 문도 두들겨 보더라고요. 더 웃긴 건 신우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돈이 모두 시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조카는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으나 한국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국어 공부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방문학습이라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고 넌지시 의견을 보탰죠. 그러니까 저한테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거 모르냐면서 한글은 크면 자연스럽게 쓰고 읽고 할 수 있다고 차라리 수학 과외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5살이면 한창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할 시기인데 정말 신우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저는 10달을 꼬박 품은 아이를 출산했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2년이나 회사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이천으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남편이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거든요. 집에서 육아만 하다가 서울에서 이천까지 매일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몸이 축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도예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도예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결국 도예가 선생님의 곁을 떠나 서울에서 공방을 열어보기로 결심을 했고 부모님께서 조금의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던 매물이 부동산에 나왔기에 바로 계약을 하고 작은 공방을 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치가 좋아서 작은 화로까지도 둘 수 있었습니다. 고열로 구워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화로를 두기 어려웠었는데 단층 창고 같은 건물을 통으로 쓸 수 있어서 화로도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공방은 인터넷을 통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예약이 가득 찰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죠. 그때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는데 신우가 또 저에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다고 거기를 보내? 적어도 영어 유치원 정도는 보내줘야지. 벌써부터 수준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 올케가 지방대를 나와서 그런가? 지방대 나온 친구들은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나 봐? 내 대학 친구들은 죄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던데. 우리 조카 불쌍하네.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엄마 닮았으면 티가 딱 나겠다.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각자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소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시조카와 우리 아이의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나다 보니까 당연히 배우는 속도나 쌓여있는 지식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나이 땐 이미 다 했던 건데 하면서요. 당연히 초등학생의 시조카와 아직 영유아인 우리 아이가 같은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 잘난 맛에 제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씹으려 대는데 저도 나중에는 해탈이 되는 건지 전부 다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신우는 시조카가 16살이 되었을 때 대학 시간 강사 일을 하게 되어 나름 교수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 나이 41살의 일인데 보통 그 나이에는 시간 강사를 잘 안 나가긴 하지만 신우가 공부했던 걸 밀고 나가면서 어렵게 따낸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는 대학의 정교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교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겠냐고 했더니 가방끈이 짧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비웃더라고요.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진 않아서 어디 한번 열심히 애써보라고 대꾸해줬죠. 시간이 지날수록 공방에는 점점 손님도 줄어들게 됐고 일거리도 잘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공방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공방이라 한계가 있는 거고 한번 방문했던 손님의 재방문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레를 여러 개 둘 수가 없어서 체험 공방은 대체로 만들어진 틀에 그림을 그려 구워나가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가격도 비싼 편이고 하다 보니 한 번 체험으로 끝나는 거죠. 취미반 수업을 해도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 기초를 배우고 나면 심화 과정까지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니 배가 고를 일은 전혀 없었지만 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를 받긴 하더라고요. 공방이 서울에 있다 보니 월세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손님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파리만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는지 신우는 시조카에게 저의 험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엄마가 공부를 못해서 저런 일을 하는 거라고 돈도 못 벌고 힘들어하지 않냐면서 공부를 잘해야 뭘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본인이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한 덕분에 나이를 먹어서도 안정적인 교수 일을 하고 있지 않냐고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정교수도 아니고 시간 강사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교수 타령을 하는 것이 자격지심처럼 느껴지고 나중에는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애써 무시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신우에게서 급하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 제출을 해야 할 서류를 두고 갔는데 그 자료가 정직원 채용 원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저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지방으로 골프 여행을 가신 터라 제일 움직이기 쉬운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신우가 저에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하며 계속 부탁한다 빌빌 기길래 한번 도와주자 싶어서 서류를 찾아서 신우가 일하는 대학으로 찾아갔습니다. 자료를 받자마자 돌변하더니 이런 일에는 쓸모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 너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니? 자존심 세우기는 무슨...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세워서 뭐 한다고 그래. 네가 어디 대기업이라도 다녔으면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 못 했겠지. 얼마나 다행이니? 네가 공부를 못해서 한가롭게 공방이나 운영하면서 사니까 이런 부탁도 들어주고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진 않을게.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맙다 얘. 어쩜 이렇게 말을 재수없게 하는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다. 은혜 갚으라고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은 무슨? 너 요즘 공방도 잘 안 된다며? 이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결국 어떻게든 밥벌이 하려면 똑똑해야 한다니까. 우리 아들도 너랑 나를 보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건 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아들에게 현실감을 알게 해줄 수 있어서. 제가 기가 막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신우와 저는 입씨름을 하느라 뒤에 누가 찾아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우를 향해서 준비 다 됐냐고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신우가 갑자기 쩔쩔매면서 언제 오셨냐고 안 그래도 지금 서류 준비를 다 했다면서 학과장님 하면서 콧소리를 내는데 그분이 저를 빤히 보더니 놀란 눈을 하셨습니다. 너 혹시 효나니? 땡땡동 살던 채소가게. 자세히 보니까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던 우리 옆집 살던 오빠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오빠 맞냐고 반가움에 방방 뛰었더니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고 반갑다고 신우를 무시하고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신우는 황당한 얼굴로 둘이 어떻게 하는 사이냐고 제 옆구리를 찔렀고 저는 옆집 살던 오빠라고 제 과외를 해주던 오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왠지 네가 나한테 무슨 중학생이 풀 만한 문제집을 풀고 있냐고 했던 게 생각이 나네. 그거 오빠가 과외할 때 내준 숙제였는데. 오빠 덕분에 대학도 못 갈 것 같았던 내가 대학도 가고 거기서 적성도 찾아서 지금은 도예가로 일하고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언제 그랬다고. 참나. 아무튼 2년이 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닿네요, 학과장님. 신기하죠? 근데 옆집 오빠는 이미 신우가 저에게 뾰족하게 날을 세우고 했던 말들을 모조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을 굳히고는 풀지 않더니 신우가 내민 서류를 다시 신우 손에 들려주더라고요. 내가 추천서에 사인을 해주긴 좀 어려울 것 같네. 거기다가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뱉는 걸 보니 인성도 별로인 것 같구먼. 그런 사람이 대학 강단에 서서 어떻게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나?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말이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뇨. 얘랑 가족은 전데요? 그럼 저랑도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으로 묶인 사이였니? 항상 네가 날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바빴지. 오빠, 어떻게 지내셨길래 여기서 학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채소 가게 접으신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이천으로 이사를 가셨고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덕분에 지금은 노후를 즐기면서 보내고 계세요. 안 그래도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가게도 사라지고 집도 이사를 하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커피 한잔 하러 가지. 신우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따라오다가 옆집 오빠가 왜 따라오냐고, 무슨 볼일이 더 남았냐고 차갑게 이야기를 하자 그 자리에 우뚝 서더라고요. 신우가 울상이 되어서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 2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집 오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이후에 학교에서 내어준 장학금으로 미국의 유명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강사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학과장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옆집 오빠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같은 곳에서 초청 강의 제안도 들어오고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름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도 나온다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저는 참 오빠를 단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옆집 오빠와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는 정교수가 되지 못했다면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도를 넘어서는 바람에 시댁에서도 구박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니던 학교 시간 강사 일에서도 밀리게 되어서 백수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히스테릭하게 굴 때마다 시부모와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니 신우는 점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모든 스트레스를 시조카에게 풀기 시작했고 문제를 하나라도 틀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하면서 시조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야 하고 명문대 아주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노래를 부른 거죠. 기말고사를 본 시조카는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이대로 세상을 뜨겠다고 나쁜 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러운 시부모의 연락에 남편과 저는 혼비백산하여 응급실을 찾았고 거기서 파리해진 신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애한테 스트레스 주고 할 거면 차라리 애를 네 남편에게 보내.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신우는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횡설수설했습니다. 내가 정신병이라도 걸린 것 같냐? 애를 왜 남편한테 보내려고 하냐?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저는 신우가 미웠고 재수없었고 불행하길 바랬지만 시조카가 다치길 원하진 않았습니다. 신우가 나한테 화풀이 하던 걸 조카에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세상 일이 어떻게 신우 맘대로 되겠어? 이제 좀 내려놔. 시조카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데 왜 그렇게 애를 압박하고 그래? 한참을 울던 신우가 자기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들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입원해 있는 동안 신우는 시조카 옆에서 1분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조카가 퇴원을 해서 시댁에 오니 신우가 갑자기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괜한 비교질해가면서 올케 언니 무시한 거 미안해. 내가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상처 줘서 미안해. 나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게 노력할 거야. 그러면서 애한테 욕심 부리며 살지 않겠다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나 가려나 했는데 신우는 정말 굳은 결심을 한 건지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보육원과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을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서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애들을 불러다 놓고 공부에 관심 있어 하는 애들에게만 공부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신우는 점점 마음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는 그런 신우를 멀리서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아직까지 제가 받은 상처가 깨끗하게 씻기질 않았네요. 앞으로 저도 신우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같이 속을 드러내놓고 술이라도 한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신우를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